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몽골 81%가 한국과 통합을 원합니다. 몽골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몽골 수도의 간판 절반 이상이 이미 한국 기업으로 바뀌었고, 울란바토르 이마트나 CU 편의점에서 먹방을 찍는 게 몽골 젊은이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중국 외교 전문가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몽골 시민 수백 명이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겁니다. 그 울림은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문화만으로 한 나라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세상을 경악시킨 몽골 81% 한국 통합 열풍의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바트채책, 몽골 헌법재판소에서 15년째 언어와 법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교육받았고 논리와 근거를 신봉하는 법학자였지요. 한국은 그저 기술만 빠른 나라일 뿐 문화적 깊이는 얕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몽골 81%가 한국과 통합을 원한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제 신념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헌법학자로서의 제 이성이 이 비논리적인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국가 통합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지 감정이나 유행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비이성적인 통합 열풍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의무를 느꼈습니다. 제 연구 노트 첫 장에는 대중적 환상이라고 단정 지어 적었네요. 저는 그렇게 차가운 의심만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착 첫날 밤, 저는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한밤중, 저는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도심 한복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오만한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듯했네요. 그때 날카로운 충돌음과 함께 차량이 멈춰 섰고 부상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혼란과 비명, 도망치는 운전자, 방관하는 군중. 제가 예상했던 혼돈의 그림은 바로 그런 것이었지요. 이성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감정적인 사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도망치기는커녕 트렁크에서 상자를 꺼내며 외쳤습니다. 이건 구급 상자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더군요. 제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을 세워 뒤따르던 차들을 침착하게 통제했습니다. 경광봉도 없이 오직 수신호만으로 2차 사고를 막고 있더군요.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 플래시로 길을 비추며 구급차가 올 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법학자로서 수많은 나라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아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명령이나 훈련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에 즉각 반응하는 본능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부상자는 안전하게 인도로 옮겨졌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협력 앞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네요. 제 노트는 한 글자도 적히지 못했습니다. 사고 수습 후 주변 상점 주인이 다친 운전자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병원 가기 전까지 체온이 식으면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이 공동체가 가진 온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기술이나 법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온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몽골 헌법재판소에 보낼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법이 아니라 시민들의 뜨거운 양심으로 움직인다. 제 오만했던 연구는 도착 첫날부터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말았네요. 제가 틀렸던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제 연구 노트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메모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빨리 처리한다. 그것은 조급함이지 체계가 아니다. 저는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효율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밤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늦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배달 어플에는 30분 소요 라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더군요.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도로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던 나라가 고작 배달 시간 하나는 허풍을 떠는 것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분이라니 과장된 예의겠지. 좋게 1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주문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초인종은 정확히 15분 만에 울렸습니다. 땀을 닦으며 음식을 건네는 배달원의 모습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30분이라고 해놓고 15분 만에 도착하다니.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놀라운 정확성이었지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실시간 위치 추적과 정시 배달 보증 시스템을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성실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정시의 품격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체계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나라에서는 시간도 신뢰의 일부로 작동하는 것일까? 이튿날 연구차 탑승한 지하철은 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열차는 시간표에 적힌 그대로 거의 초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더군요. 플랫폼에 선 사람들은 말없이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눈에는 이 거대한 도시의 움직임이 마치 운영되는 질서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이건 빠름이 아니라 정확함이다. 저는 작은 노트에 새로운 정의를 적었습니다. 속도는 신뢰 곱하기 품격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제 지적 오만함은 이 감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본질이 이렇게 단순할 리는 없다. 분명 내가 놓친 어두운 이면이 있을 것이다. 저는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으로서의 제 이성을 애써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도로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의 결과일 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문화의 진짜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지적 오만함은 이 나라의 시스템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달과 지하철의 정확함에 놀라긴 했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경제적 효율 때문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의 당연한 결과일 뿐 사람들의 마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빠르고 정확한 것뿐이지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번에는 한국의 인간적인 면을 검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과 시스템 너머의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취재 도중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한 노인이 약값을 망설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망설이는 것을 보았네요. 그런데 약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세요.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건 명백한 손해 아닌가. 연구를 이어가던 저는 한 시민과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치료비가 해결됩니다. 라는 말이었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두가 함께 내니까요. 그 말은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복지 제도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다가오는 듯했네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만난 한 간호사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자를 살뜰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혔습니다. 한국의 복지는 감정이 아닌 책임이다. 지하철 역사에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제게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이곳은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공동체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준으로 삼던 서구의 법과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복지는 기부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견고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팀과 함께한 식당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느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없이 다가와 반찬을 더 얹어주시더군요. 더 먹어라.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 저는 공동체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아, 이 나라의 복지는 법 이전의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있구나.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제도가 아닌 정으로 작동하는 나라. 그 문장이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찬 비가 내리는데도 아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기다리는 것일까?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한 초등학생이 우산을 접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바뀌자 일제히 걸음을 내딛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공동체의 거대한 리듬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법보다 강한 사회적 약속이다. 제 노트는 짧은 문장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개개인의 양심에서 비롯된다. 밤늦게 촬영을 마치고 들른 편의점에서는 기묘한 장면을 보았네요. 한 손님이 계산 후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나가자 점원이 그 돈을 망설임 없이 계산대 위 기부함에 넣었습니다. 이건 무슨 시스템일까? 점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쌓이면 세상을 바꾸죠.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이 문화의 정의처럼 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촬영 중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러나 다음 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실물 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난이 아니라 반환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네요. 이곳은 신뢰가 시스템을 만든 사회였습니다. 저는 제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 습관이다. 사람들이 법보다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지킨다. 그날 밤 숙소 근처의 작은 분식집 주인이 제게 문득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줘요. 그래서 무서운 게 없어요. 그 한마디에서 저는 오래된 공동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차가운 규제가 아니라 따뜻한 양심과 배려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 사회는 양심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쓰려던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회라는 보고서 제목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네요. 예의를 법처럼 지키는 나라.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어떤 승객이 문 근처의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집어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호기심에 왜 남이 쓰레기를 줍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승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도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맴돌았습니다. 호텔 근처 도로에 비틀린 표지판을 한 시민이 직접 바로잡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직원이 아닌데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하니까요. 이 간단한 대사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 윤리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시청의 시민 제보 포털을 연구했습니다. 사진 한 장, 글 한 줄로 도로 파손이나 조명 고장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더군요. 놀라운 것은 평균 응답 시간이 3시간 이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마치 한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니.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검색해 보니 서울시가 시민 제보로 보행자 불편 3만 건을 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 만들어진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참여하는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주말, 한국의 국화축제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도 쓰레기 하나 없는 현장을 보았지요. 한 어린아이가 떨어진 종이를 줍자 주변 어른들이 격려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무척 상징적으로 다가왔네요. 이 나라는 축제의 순간에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청결은 규제가 아니라 문화다.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창업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따라가려 하지 않아요. 그저 불편함을 없애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의 혁신은 경쟁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찾은 공공도서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입구의 무인 보관함에는 수많은 개인 소지품이 잠기지 않은 채 놓여 있더군요. 심지어 한 학생은 값비싼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이나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잘 구축된 감시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떤 감시 카메라도 엄격한 관리인도 보이지 않았네요. 오직 조용한 신뢰만이 그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타인의 물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이미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질서라는 단어가 통제가 아닌 신뢰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제 노트북에 새로운 기록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훈육이 아닌 자율이다. 하지만 제 오랜 의심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신뢰가 사회 모든 곳에서 위기의 순간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귀국을 준비하던 날, 한국의 한 기업이 국제 무역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해외 언론은 한국을 비난했고, 저 역시 냉정하게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조용하더군요. 분노 대신 조용히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목소리가 주류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무도 이 부당함에 흥분하지 않는 것일까? 며칠 뒤 정부의 투명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잘못은 한국이 아닌 외국 협력사 쪽에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승리에 도취하지도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증거로 말한 정보를 묵묵히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감정의 승리가 아니라 신뢰가 이뤄낸 당연한 결과다. 바로 그날 오후 연구실 근처 식당에서 거스름 돈 1,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그 식당의 주인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날 거스름 돈 못 드렸죠. 제가 똑똑히 기억나요. 주인은 봉투에 돈과 함께 작은 사과 메모를 넣어 건넸습니다.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의 정의였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한복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고급 천을 고르자 상인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값이 좀 비싸요. 손님 눈에는 비슷해 보여도 재질이 다릅니다. 이 정직한 한마디는 제게 한국인의 신뢰 본능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이익보다 양심이 먼저 작동하는구나.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국의 정의는 법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며 작동한다.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국과학기술연합의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쇼를 기대했지만 전시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소음도 과장된 경쟁도 없었지요. 설명 대신 체험 공간만이 조용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설명이구나. 한 젊은 연구원이 장애인 보행 보조 로봇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을 따라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로봇이 아니라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거대한 종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기술 박람회를 보아왔지요. 그곳은 언제나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를 외치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강함보다 배려가 앞선 기술이라니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몇 번이고 다시 적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은 시연을 기다리는 다음 체험자에게 향했습니다. 한 학생 자원봉사자가 그분에게 다가가 조용히 가벼운 경량 패딩을 건네주더군요. 춥지 않으시죠? 오래 서 계시면 감기 걸려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의무감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개의 장면이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첨단 로봇과 이 따뜻한 패딩은 결국 같은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한국식 배려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기술 개발 책임자를 따로 인터뷰했습니다. 법학자로서의, 아니 어쩌면 서구인으로서의 조급함에 저는 다소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을 왜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겁니까? 세계에 더 알려야 하지 않나요?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차를 한 잔 따르더군요. 그는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박수를 위해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한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만듭니다. 그 한 문장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의문들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왜 더 과시하지 않는가? 왜 더 경쟁하지 않는가? 하는 저의 모든 질문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교차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도로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리였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아니라 새소리와 물소리가 섞인 차분한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경고가 아니라 안내이자 배려의 신호음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려주는 듯했습니다. 제 노트에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완성된다. 그들은 빠르기보다 끝까지 옳았다.
몽골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6개월 후 눈보라가 치는 창밖을 보며 제 연구실에서 신문 지면을 검토하다가 저는 문득 한 줄의 헤드라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UN, 한국식 시민주도, 재난대응 프로토콜 표준화 공식 검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 장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길을 통제하고 담요를 가져오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세계가 이 조용한 나라를 이토록 주목하기 시작했을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공항 전광판이 한국의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 시민 제보 포털로 바뀌고 프랑스 공공기관의 시간표가 예정이 아닌 한국식 정시 기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생활 리듬이 그들의 품격 있는 효율성으로 서서히 재편되고 있었네요. 이것이야말로 총성 없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유네스코 국제언어회의의 몽골 대표 자문관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회의장은 각국의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차 있었지요. 모두가 자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며 저는 법학자로서 이 공허한 언어의 향연의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표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상과 달리 화려한 연설 대신 묵묵히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민 참여 지수, 공공 시스템 신뢰도, 그리고 언어 교육 이수율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영으로 증명합니다. 그들의 담담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들이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았네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떤 웅변보다도 그들의 데이터가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었지요. 그 정적이야말로 논쟁의 여지 없는 가장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한국에서 먹었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시장 골목에서 주인 할머니의 투박한 손이 건네주던 그 뚝배기 말입니다. 따뜻하게 먹어야 속도 따뜻해지지. 나던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어쩌면 한국의 진정한 리더십도 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처럼 기교가 아닌 따뜻한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빨리빨리를 조급함이라 비판하고 그들의 질서를 획일성이라 조롱하던 외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조차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사회적 신뢰 모델이 OECD 국가들의 공식 정책 기준으로 채택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가치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몽골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제 보고서의 첫 줄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속도보다 품격을, 힘보다 신뢰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국제무역기구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국형 상호협력 모델이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협약식의 옵서버로 참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조항을 검토하고 서명대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협약이 통과되는 순간에 우렁찬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묵직한 침묵 속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킨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신뢰가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낸 가장 품격 있는 질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의 어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그 변화가 느껴지더군요. 뉴욕의 뉴스 앵커는 자극적인 보도 대신 사실을 전하는 침착한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파리의 거리 안내 방송은 효율적인 명령 대신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네요. 심지어 항공기 기장의 안내 방송조차 조금 더 승객을 존중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착각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한국의 품격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몽골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쓰며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한 번의 예외일 뿐일 거야. 저는 그렇게 단정했던 오만하고 냉소적인 법학자였지요. 지하철의 정시성, 교통사고 현장의 담요, 도서관의 신뢰,
심지어 로봇의 따뜻한 배려까지 모두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십 번의 예외가 쌓이자 저는 그것이 예외가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질서였고 곧 한 국가를 지탱하는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1등이 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리에서 매일 꾸준히 옳은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번 연구 마지막 주, 서울의 한 대학에서 만난 노 교수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그의 낡은 연구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는 잉크 냄새가 가득한 서재에서 제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존중은 배려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조용한 파문처럼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존중이 어떻게 실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때는 그저 인상적인 비유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자 이제야 그 말의 깊은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존중은 타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바를 이루는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임을 깨달았네요. 저는 이제 몽골 국립대학의 법학 강단과 국제법학 포럼에서 그 말을 제 연구의 핵심 결론으로 인용하며 덧붙입니다. 그 문장은 이제 한 나라의 철학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운영 원칙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 헌법재판소 연구실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훈민정음 해례본 사본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보며 노 교수의 말을 되새기곤 하지요. 언어법 전문가로서 저는 이 문자가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말하고 싶으나 말하지 못하는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이자 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통치자의 의지였습니다. 배우기 어려워 권력층만 향유하던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익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려 했던 그 마음이야말로 존중의 극치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이 수백 년을 이어져 오늘날 타인을 배려하는 말의 존엄을 만들고 나아가 조용한 리더십의 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한국의 평화 철학을 상징하는 독도의 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요란한 구호 대신 묵묵히 진실과 역사적 자료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힘이 아닌 진실로 이기는 방식임을 강조합니다. 마침내 국제협의체는 공식적으로 한국형 공공운영 윤리 조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정직과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문장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숙연한 침묵에 잠겼었지요. 이 극대화만을 외치던 지난 세기의 법 철학을 정면으로 뒤바꾸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 몽골 헌법에도 시민 존중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서구의 법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기록해온 수많은 증거들,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와 기업의 투명한 운영 사례들을 제시하자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제 그 조항은 몽골 헌법 개정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아침마다 요동치는 금시세 뉴스를 확인하는 대신 국가별 사회 신뢰 지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잃어버렸던 휴대폰이 온전히 돌아왔던 일, 투명한 조사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던 시민들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어떻게 사회를 단단하게 만드는지 세계가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본의 흐름보다 마음의 흐름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일까요? 과거법과 경제 지표만을 맹신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국력은 서로를 믿는 국민들의 마음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제가 보았던 가벼운 경량 패딩 속에 담긴 그 따뜻함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값비싼 모피 코트처럼 위압적이지도 현란한 네온사인처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실용적인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제가 본 한국 시스템의 본질이었네요. 그들은 거대한 구호나 이념 대신 일상의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온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정확한 시간표, 약속보다 빨리 도착하는 배달 음식, 길을 건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멈추는 도시. 그 모든 것이 화려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실용적인 따뜻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과시적이지 않지만 가장 실용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세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유엔의 재난 대응 프로토콜부터 OECD의 정책 기준까지 이제 세계는 한국의 운영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이 세운 기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 땅속의 씨앗처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더군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강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고 인내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언제나 옳음을 추구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공동체를 우선하는 그들의 방식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요란한 힘의 외침은 결국 쓰러지지만 조용한 옳음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결국 가장 강한 힘은 무력이 아닌 옳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법조문 너머에 있는 그 옳음의 힘을 몽골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뢰와 품격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힘임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지켜야 한다는 약속 하나가 이웃 나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배려와 정직이 결국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한국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